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그 음주운전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백기정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 두 분 함께 저와 함께 얘기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을왕리 쪽에서 그 영종도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치킨집 사장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또 음주운전 차량 또 발생해서 이번엔 배달원이 또 그렇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네. 이거 먼저 이제 인천에서 최근에 발생한 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지난 11일 날 새벽입니다. 4시 30분쯤에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요리사를 꿈꾸는 23세 된 청년이었는데 예. 사실은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대학은 가지 않고 예. 집에 생계를 이제 돕자라고 해서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평소에 꿈꾸는 요리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조그만 식당을 창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결국 폐업을 하고 배달 일을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예. 그래서 이제 배달을 마치고 11일 새벽 4시 30분쯤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데 38세 남성이 만취 상태거든요. 경찰의 발표를 보면 0.171.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소주 3병 정도 마시는 정도입니다. 0.171이면. 예. 이 정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더군다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청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결국 중앙선 침범해서 현장에서 추돌을 했는데 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야기하면 현장에서 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150m가량을 도주를 하죠. 이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150m쯤 갔을 때 자동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주를 못하는데 이걸 보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어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이 23세 된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형태. 그래서 영구 신체 장애자가 됐고요. 네. 또 이제 그 장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 결국 이 친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횡설수설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기억이 없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화가 나는 그런 네네. 사건입니다. 네, 방금 백규정 평론가께서 거의 분노의 참 표정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네. 이 사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음주운전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요즘은 차량들 블랙박스들 다 달려 있어서 네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살피지도 않은 채 부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고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도주 의도 자체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블랙박스는 이제 해소를 한 이유가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사실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형태로 진술을 일관하고 있고 기억이 없다. 네.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한 기억이 없다 할 정도 진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한 기억도 없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블랙박스를 해소한 이유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해소해서 이제 그걸 지금 감식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 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한 3병 정도 마셔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거죠. 수치인데 자, 그러면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직후에 일종의 뺑소니를 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그럼 구속영장 청구 이거 되는 거죠? 구속영장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고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 때 현행 법률에 따르면 0.08% 이상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 없이 150m 정도를
달아난 상태였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이른바 뺑소니 처벌 규정도 동시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을 지금 한 신청을 이미 한 상태고 통상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만 음주 운전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 이 사건처럼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거나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주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합의한다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는 구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윤창호법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좀 적용을 지금 경찰이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적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윤창호법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량을 상당히 높여둔 상태죠. 개정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기존에는 0.05 이상 또는 0.1 이상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0.03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로 적발 수치 자체를 강화한 이 두 가지 법률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1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례에 따라서 단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금고 등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윤창호법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등으로 상당히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께서 법리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백규정 변호사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좀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윤창호법을 제가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8년 9월 9일 새벽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그 서울 고려대학교 학생 행정학과 재학을 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친구랑 만나서 놀다가 이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반드시 신호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었단 말이죠. 둘이서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데 만취한 상태. 이 사람도 음주운전인데 만취 상태. 면허 취소 수치였죠. 이 남성이 운전하는 외제차에 의해서 사실 신호를 지켜서 법규를 준수하고 서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음주운전 차가 다가와가지고 그대로 추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6m가량을 그 격리된 상태로 이제 추돌을 한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제 현장에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 그 대학을 다니다가 이 군대 간 이 윤창호 씨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60대 부부는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23세 된 이 윤창호 씨는 정말 자기 청춘 꿈을 안고 달려가는 그걸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태죠. 그런데 그 외제차를 운전했던 음주운전 차량 운전했던 그 사실은 잠재적인 살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음주운전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최대 징역 살아봐야 2년에서 3년. 최고로 살아봐요. 지금 우리 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사망 사고일 경우에 5년 이상 무기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상해를 야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이제 유기징역인데 사실은 장량감경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2, 3년을 넘지 않아요. 윤창호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잠재적 살인이다. 음주운전이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윤창호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할 때 심리를 함에 있어서 처벌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 감정에 좀 맞는 한 가정을 완전히 앗아가 버리고 정말 그 부모의 희망, 꿈, 그 23세 된 청년의 꿈. 근데 이것만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1년에 20만에서 25만 건의 음주 운전이 있고요. 작년에 그 대법원 통계를 보면 약 2만 4천 건 정도가 기소가 됩니다. 음주 사고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처벌은 굉장히 약하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주 운전을 계속하게 하고 음주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잠재적인 저는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음주운전을 보면은 또 이렇게 사고를 낸 사람들 보면은 상습적인 게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일어난 그 사건도 이 사고 보니까 혹시
음주운전 아닙니까?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아니나 다를까 예. 발견됩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중상해가 발생한 데다 예. 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또 다른 위법성 사유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양형 기준상 징역 4년에서 8년 정도가 권고되고 있는데 예. 이 자체도 청취자분들은 성에 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그 전력의 구체적인 시기와 수치, 처벌의 정도는 드러나 있지 네. 않습니다만 우리 양형 기준에 구체적으로 권고되는 형량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재판부가 예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실형 선고 시 당연히 참작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징역 4년에서 8년 그 사이에서도 상당한 형량을 선택해서 선고하지 않을까 싶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예. 가장 최근에는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1심에서 그랬겠죠? 1심에서 그랬습니다. 예. 그랬다가 예.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4년 6월로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으로요. 예. 이런 윤창호법 적용 시 과연 형량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감론 을박은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 재판부가 상당히 기존보다 예. 형량을 실제로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위법성이 중하다. 그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중한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양형 기준도 높아지고 있고 판사들이 실제로 그 선고하는 이런 형량도 더 지금 네네. 사실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보통 또 음주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직후에 보통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네. 하지 않고 네, 또 네. 거의 대부분 뺑소니를 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도주한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겠죠? 네. 현장에서? 예. 음주 이제 뺑소니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말씀을 예. 드리는 부분인데 예. 이게 이제 사고 야기 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한 자 예. 이게 이제 그 뺑소니 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가법에서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도 단속 현장을 도망가는 이유는 음주 적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 특히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건 이 처벌이 굉장히 중하다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됨에도 왜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냐면 정말 희한해요. 이게 음주로 적발된 사람이 또 적발된 확률이 보통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네. 음주를 하는 사람이 또 음주를 하는 한다는 거죠. 거죠. 이게 예, 통계에 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치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보면 일선에서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남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다만 네. 내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는 허황된 자기 확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를 하는 상습 음주운전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로 엄한 어떤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때는 영구 예. 면허를 예. 이 취득을 제한하는 이 법도 지금 발의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실은 사적인 가까운 그런 벌도 가하는 동남아 나라가 있어요. 예. 뭐 태형을 가한다든가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인권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박승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우물정자에다가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들어가셔서요. 저희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음주운전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 국내 공분을 산 또 충격적인 사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읽어주기도 그런데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면서 그 생후 6개월 된 아기 입양했다가 학대, 반임 계속하고 결국은 이제 이 생후 16개월 돼서 이제 숨진 이런 상황,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이 피의자요. 네. 지금 어떤 혐의 지금 받고 있는 네, 겁니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았는데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취급을 예. 하고 있는데 예. 이 33세 된 여성이 사실은 딸이 있어요. 예. 근데 동생을 이제 하나
갖고 싶다, 네, 두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6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입양하는 부모는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부터 학대가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사망을 하자 이 부모가 앰뷸런스도 아닌 택시에 예.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정말 공분을 산 거는 전 두 가지로 봐요. 예. 심폐소생술, 소위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양엄마이긴 하지만 네. 친엄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휴대폰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아주 태연한 태도로 아이에 대한 생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 또 실질심사 같은 데서도 법정에서 판사님이 네.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기가 일상생활에서 네. 혼자서 그렇게 입은 상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화가 나는 그런 형태로 범행을 부인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잘못이 없다는 형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는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거 말씀하시면서 백규정 네. 평론가께서 이제 좀 분노. 예, 너무 화가 계십니다. 납니다. 예.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 이 피의자는 구속이 된 거죠? 네, 피해자는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수면 교육 중이었다고 변소했고 수면 교육이요? 예, 폭행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혼자 잠을 자게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지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로 변소를 했고 폭행에 대해서는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었거나 소파에서 아이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변소했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발생하니까 경찰은 기존에도 방임 내지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임 폭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구속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친딸을 데리고 외식을 나가면서도 그 어린 입양한 딸은 지하 주차장에 혼자 울게 하는 등 16차례에 걸쳐서 방임 행위를 저질러 왔고 7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유모차를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아이 목을 잡아서 울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사나흘 간격으로 얼굴과 배, 허벅지에서 멍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에 쇄골, 뒷머리 등 뼈가 부서진 흔적도 발견돼 있었고 직접 사인은 장파열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아이 등 부분을 강하게 가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추정되는 사인입니다. 네, 지금 보완을 드리면 지금 서울 양치형 경찰서에서 이제 변사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타살이나 어떤 죽음의 의문이 있을 때 변사 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반드시 부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검을 왜 하느냐면 그 죽음의 원인,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학대 정황이 있다는 의사의 신고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태냐면 등 쪽에서 강한 외력이 가해져 가지고 이 장이 파열돼 가지고 이 부검 결과 또 아침에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 16개월 된 아기의 복부에 사실은 엄청난 혈흔이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었던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가 스스로 본인 이 33세 된 양엄마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 아이가 어떻게 큰 외력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입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검 결과는 외력에 의한 가해가 굉장히 강한 충돌에 의해서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가 보통 이제 복부 안에 이제 내상이 생기는 거는 앞에서 때렸을 때 그렇죠. 근데 뒤에서 등 쪽에서 충격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장파열이 난 건 정말 어떤 충격이 가해졌길래 그런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듣지 않으니까 또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임 횟수마다 16회였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의사가 또 신고해서 이런 상황이 드러났고 또 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거를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 상황은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학대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이 초동 조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시스템이 강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대 행위가 있거나 학대가 우려될 때 아동 보호 기관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은 그 어떤 관심 대상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는 학대 행위 자체가 없다.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이제 가벼운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사실 어떤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관 보호팀하고 경찰이 정말 그 어떤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강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걸 규명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쉽게 이번처럼 의사가 신고를 하거나 확대 정황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뭐 주차장에 16차례 방임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강력한 처벌이 쉽진 않아요. 뭐 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게 되면 그게 규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초동에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대응을 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피의자 이제 어떤 정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 폭행을 넘어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권고 형량상으로는 징역 6년에서 10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최대 징역 10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있는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되겠죠. 남편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뭐 처벌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경우에는 방임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범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일종의 방임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낮 시간대 남편은 주로 외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폭행 혐의의 공모 정도 내지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폭행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단순 방임 정도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만 입건하고 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입건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네요. 남편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입양 아이를 엄마가 학대하는 부분을 동조를 했거나 방임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없었다. 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학대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알리바이라고 보통 해죠. 현장 부재 증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학대가 있을 때 이걸 동조를 했거나 방임을 했거나 하게 되면은 적극적인 처벌을 해서 아동 학대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적진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상당히 치밀한 그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모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 입양한 모든 부모들이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거의 대다수가 이제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가정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잘 키우겠다는 그런 일념 그리고 특히 입양하는 경우는 애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자식이 있더라도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다수는 입양 부모가 정말 성실하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생기기 때문에 입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뭐 개선해야 되는데 당장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양하는 부모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양육이 되고 크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친자식을 들여다보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양하는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입양아가 잘 양육되고 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께서는.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몇 차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초동 조치가 적절하지 못해 불상사가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상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과연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실제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둘째는 아동학대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 아이를 보호조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격리해 두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합당한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아동복지 전문가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사실 아동학대가 있지 않았다는 변소를 하게 되면 그 변소를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복지 전문가가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어려움을 익히 알고 만약 2회 이상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명백히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해올 때는 의무적으로 아동을 분리시키겠다. 즉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혼선을 가지지 않고 적절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초동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동복지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좀 더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경찰관 아동복지 전문가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초동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백규정 전 수경련에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황보선의 출발사진 방금 전에 그 음주운전 문제 얘기 나눴는데, 청취자 2547님께서, 정말 화를 크게 화나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총살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갑니다. 또 많은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광고 3분 20초, 3분 20초 들으시고 잠시 뒤 4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 출발사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그 라임 또 옵티머스 이게 펀드 사태 때문에 들으시면 이제는 막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게 여전히 계속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피해 보상도 사실은 아직은 막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게 청취자분들 자꾸 들으셔도 좀 헷갈리는 이게 사안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옵티머스와 라임. 먼저 옵티머스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간단히 좀 정리해볼까요? 네. 옵티머스는 일단 업력은 좀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상품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돼서 판매된 상품이 지금 이제 사고가 터진 거고요. 내용으로는 이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서 연 3%의 수익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전한 상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투자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이런 이제 증권사들을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제 따져보면은 이 설명한 상품이 이 사기성이 있다. 사실 이게 시작부터 사기다라고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돼요. 일단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게 공기업 관공서가 거래하는 기업체가 매출로 갖고 있는 채권을 미리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리 이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채권 할인 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이게 국가계약법을 보면은 국가기관이 이게 지금 안전하다, 탄탄한 상품이다라고 평가한 게 국가기관 상대로 한 채권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탄탄한 국가기관이 대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기업체가 이런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상품이 만들어진 적이 이 사건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실상으로는 옵티머스에서 이 상품 광고한 대로 이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정작 보니까 이상한 회사에 자금을 돌려가지고 결국은 위험 자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다 손실이 나면서 결국은 환매 중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5,600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옵티머스는 이제 간단히 규정하면 시작부터 사기다.
그렇죠. 네. 이거 불완전 판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보통 불완전 판매는 알맹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허위 내용을 추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거나 이래서 판매에 대해서 절대로 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옵티머스는 아예 설명한 알맹이 자체가 가짜니까 이거 시작부터 사기다라고 하는 거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기성이 농후한 이제 펀드인데 이거를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펀드에 어떤 청약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을 갖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제 옛날에 기준이 좀 높았는데 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많이 낮아졌었고 규제가 예전부터 풀렸는데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작전을 짠 설계자, 주범, 전주 뭐 이런 거 결합이 돼 가지고 이런 법적인 이런 제도 이제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을 한번 이용해 보자.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들어간 범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이렇게 완화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걸 이거는 조금이라도 전문가라면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갔나. 그래서 이게 지금 정관계 로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뭐 우리가 내부 문건들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내부 문건을 보면은 거기에 또 정관계 인사들 거론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문건이 지금 2개가 발견됐는데 하자 치유,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 회의 주제 이런 문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직접 이제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언론에 벌써 실명이 나왔으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런 이제 고위급 정관계 인사들이 요 지금 펀드 운영과 이제 해결에 개입을 했다. 이현재 전 부총리 소개로 최동욱 총장을 소개받아가지고 형사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최동욱 총장이 그 사업에 이제 관련된 지역의 이제 자치단체장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는 옵티머스 얘기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건은 지금 그 같이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라고 그 사람이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이거를 이제 주범 바꿔치기라 그래서 윤 변호사가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주범 행세를 할 테니 그 과정에서 생활비나 이런 걸로 나를 좀 서포트를 해주고 나중에 지원해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펀드를 오히려 더 운용해가지고 이 사태를 적당히 해결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오게끔 만들어달라. 이제 완전 그 범행 이후 정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또 윤 변호사의 부인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두 분 다 찾아봤는데 저보다 이제 연수원 기수는 후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좀 휴민트 가동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분들은 아니었다 그러던데 이런 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네. 보면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기 경찰 이제 특히 사기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이제 경찰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막상 검거를 해보면 이 사기범들 그렇죠. 그 모양새가 그렇죠. 아주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요. 설마 이 사람이 이 정도 생각이 안 들면 사기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게 이제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조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른 또 이른바 신모 씨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번지면서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일단 2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됐다가 한 명은 발부가 됐고 한 명은 청구되자마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로비스트 한 명 지금 6일 구속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강도 조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로비한 사람이 진술했으면 이제 징검다리가 이제 하나 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아본 다음에 로비 대상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들, 정관계 인사들이 이제 소환되는 이제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옵티머스는 시작부터 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건상에 나타난 이런 인사들에 대한 하신 얘기도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분이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폭로전 나오고 문건들에 대해서도 유리한 대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니까 선택적 폭로 아니냐,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택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래 사실 제가 사건 많이 해도 이런 폭로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유달리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원래 많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진실만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거짓말만 말하느냐, 둘 다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보통 다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는 게 수사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휘둘릴 게 아니고 이거는 몸통이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꼬리에 꼬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또 보도가 나왔는데 이낙연 이제 민주당 대표 서울 사무실에 뭐 소파 같은 이런 것들 1,000만 원 상당 가구 집기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구속된 로비스트가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1,000만 원치 가구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줬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복합비 사건이랑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근데 복합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자가 명의 이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일단은 지금 그 복합기 때 전수조사를 했는데 절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명시적으로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자 이번엔 저기로 넘어가죠. 또 라임. 네. 자, 옵티머스는 시작부터 사기였다. 아까 얘기할 수 있었고. 라임 사태 이것도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라임은 오히려 이제 금액은 훨씬 큽니다. 이게 조금 더 앞서 있고요. 라임은 이제 국내 최대 헤지 펀드였는데 이게 지금 작년 7월 정도부터 이게 수익률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가 얼마 안 돼서 10월 달에 결국은 손들어버려. 이거 환매 중단. 이거 돌려줄 돈이 없다. 이게 사실 펀드사에서는 환매 중단이라는 건 거의 파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내부를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까보니까 뭐 안에서의 운용이 폰지 사기, 뭐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 이게 지금 다 결합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피해액이 지금 1조 6천억 원 상당.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네. 아하. 자, 뭐 저희가 지금 옵티머스하고 라임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지금 이를테면 뭐 이제 기소된 피고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관련자들 아니면 또 이제 아직은 피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얘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사실이다 아직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거 이런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 이 사람이 자꾸 일단 옥중서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자꾸 공개하고 있어요. 또 뭐 녹취 파일 뭐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다시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도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김봉현이 누구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김봉현은 지금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었는데 이 사태의 쩐주다, 실제 몸통이다라고 지금 지목을 받아가지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본인은 또 나는 깃털이다, 몸통은 따로 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확인된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폭로전을 계속해가지고 뭐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이강세를 통해가지고 뭐 돈을 5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건 좀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예훼손이나 위증 이다라고 해가지고 고소장도 지금 제출을 했고요. 근데 이 이후에 사실 폭로가 쭉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제는 지금 어떤 시사저널에서 기사가 하나 다시 나왔는데 체포 전에 통화한 녹취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지금 옥중서신이나 이런 건 지금 의도에 의해 가지고 터트리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대화를 나눈 부분은 이게 날 것 그대로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정관계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이제 일단 김봉현 씨는 나 그거 아니다. 일단 녹취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통화 기록이나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금방 확인될 내용일 겁니다. 자 이거 뭐 계속 얘기 나눌수록 이것저것 복잡해지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금융감독원이 뭐 구제하기 위한 뭐 어떤 법리 검토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서 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 규모도 너무 많고 사회적인 이제 파급력도 많고 이러니까요. 근데
예전 사태에 비춰서 이제 판례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이 펀드사는 지금 다른 사례에 비해서도 위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승소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의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는 자산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겨봤자 판결문이 휴지가 원래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판매에 나섰던 증권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또 법리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예전 선례를 봤을 때는 증권사는 또 별개의 회사잖아요. 뭐 개인 사업체나 이렇게 개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이 만약에 100% 우리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우리가 펀드사에 대해서 구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또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럼 경영진으로서는 이게 내가 개인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물론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진짜로 이거 부담스러운 상황 법적으로는 이게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증권사가 100%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선뜻 먼저 나서서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래서 지금 뭐 소송으로 가게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럼 이제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 또 문제는 불안전 판매나 이런 데에서는 물론 이거는 이제 펀드사의 그 위법성, 사기 기망성이 더 크니까 예전보다는 덜 그렇겠지만 과실상계라 그래가지고 좀 전액 환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깎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전액 배상하는 게 이제 업무상 배임이다, 걱정스럽다,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릉 변호사였습니다. 이것저것 참 이 시사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방금 한 것처럼 뭐 라임 옵티머스 해가지고 어둡고 참 복잡한 얘기 많은데 안타까운 얘기 많은데 이제 스포츠 코너만큼은 그래도 좀 우리 즐겁게 이것저것 소식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금요일 늘 마음이 바쁜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경주마처럼 또 앞만 보고 소식 전달해야죠. 경주마처럼. 자, 야구 소식 먼저 해야죠. 어제 KT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초반 2연패로 밀렸던 KT 어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득점 기회 4번이나 번번이 놓치면서 이거 지겠다. 불길한 기운이 이어졌는데 8회 초에 5점을 몰아쳤습니다. 주장 유한준 선수가 두산 선발 알칸타라에 2구째 시속 151km 직구를 받아쳐서 점수를 냈고요. 두산 포수 박세혁이 홈에서 공을 빠뜨린 사이에 사실 이것도 빠뜨릴 게 아니었는데 빠뜨린 사이에 홈을 파고들어서 한 점 추가했고 박경수의 볼넷으로 이어진 말루에서 배정대 선수의 빗맞은 타구가 아주 절묘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수비 둘 사이에 애매한 곳에 떨어지면서 2타점 적시타로 연결됐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베테랑 장성우가 또 적시타를 때려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산은 오재원, 김재환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씩 보탰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고요. KT가 두산을 5대2로 꺾었습니다. 뭐 두산이라고 하면 사실 여유, 경험, 짜임새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좀 잔실수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T 팬들에게는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승리였네요. 그렇죠? 오늘도 뭐 또 이어지죠? 야구 기자들 또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6시 반 고척돔이고요. KT는 배재성, 두산은 유희관 선수를 선발로 낙점을 했습니다. 두산이 오늘 이기면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고요. KT가 2연승 가면 일요일 오후 2시에 최종 5차전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KT가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요일에 끝까지 가야죠. 나와서 또 일해야 되는데. 저는 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제가 근무가 아니라. 그런 이기주의적인. 네. 자, 그러면 이제 배구 얘기 나눠볼게요. 자,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뜨거운 감자라는데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늘 화제의 중심이긴 합니다. 뭐 잘해도 뭐 난리 못해도 난리 뭐 난리인데 그제 경기였죠. 김연경 선수의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장충체육관에서 맞대결했습니다. 그 여름컵 대회 때 뭐 흥국생명이 당연히 우승이다. 김연경 국내 복귀전이다 해서 뭐 예고했던 그 흥국생명을 무너뜨린
준우승으로 주저앉혔던 GS 네네. 칼텍스였죠. 신흥 예. 라이벌의 두 팀입니다. 네. 정말 명승부였고 쫄깃쫄깃 몇 세트 듀스 접전을 벌였는데 사실 흥국이 질 뻔했어요. 예. 근데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네. 멱살 캐리라고 요새하죠. 멱살 멱살 캐리? 잡고 이제 앞장 서가지고 자기가 이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네. 승부처에서 이제 공격이 뭐 막힐 때마다 뭐 화이팅도 있었고 네네. 근데 좀 돌출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액션이 좀 강했나 보네요. 그랬죠. 2세트 23대 21에서 오픈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막혀서 다시 이제 코트로 돌아오니까 공을 잡아서 이제 바닥에 때렸습니다. 아, 그래요? 패대기, 뭐 공을- 화풀이. 예. 네, 근데 이 왜- 선수들이 바닥에 치는 예. 거는 몸 풀 때, 네네, 팔 그러니까요. 풀 때 하는 그런 예, 예. 행동이거든요. 물론 공이야 뭐 원래 맞는 신세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맞으면 공도 좀 기분 나쁘겠어요. 예. 바닥에다가 세게 때렸는데 네. 이제 주심이 따로 불러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네네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 파이팅을 앞세웠는지 2세트를 땄어요, 흥국이. 예. 근데 이제 5세트까지 풀세트 접전이 이어져서 14대 14 듀스에서 본인의 공이 또 권민지에게 블로킹을 당하자 네. 이번에는 네트를 잡고 네트를 끌어내립니다. 김연경 선수가. 네, 이번엔 네트한테도 속풀이. 네, 화풀이. 근데 예. 이게 정말 뭐 속상하다 안 된다 뭐 이런 뭐 마음일 것 같은데 사실 예. 배구에서 본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뭐 파이팅, 근성 뭐 이런 거 덕분인지 흥국생명이 진땀승을 거두면서 리그 6연승 행진을 달렸고요. 예. 김연경 선수 혼자 38점을 올렸거든요. 네. 이제 본인도 네트를 건든 것 좀 과격하긴 했지만 네. 팬들이 오셔서 좀 열정적으로 됐다. 내 스타일이 원래 이렇다. 뭐 이렇게 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뭐 사과는 한 거죠? 네, 어허. 네트 흔든 건 잘못했고 공의 네. 화풀이는 뭐 문제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면은 제가 언뜻 보기에도 전 사실은 못 봤어요. 그 네. 장면은. 그러면 네. 이렇게 네트까지 끌어내리는 건 이건 매너 좀 없는 건데. 그 네트 예. 끌어내렸을 때 예, GS 예. 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예. 왜 경고 안 주냐? 이거 줘야 되지 않냐? 심판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이제 승부에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사실 주심이 좀 강하게 했다면 김연경 네네. 선수를 퇴장시킬 수도 있는 장면인 거는 좀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주심은 그때도 이제 GS 칼텍스 선수들도 오고 감독도 오고 하니까 네.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기분에 그렇게 한 거니까 네. 니네 항의가 좀 심하다. 그래 됐다. 여기까지 들을게.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자 배구 팬덤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심하게는 이제 김연경 선수한테 네. 분노 조절 장애 아니냐 네. 이런 악플도 있었고요. 음. 김연경 봐주게 아니냐 스타 선수라 못 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불거졌죠. 네. 그러자 어제 늦게 배구연맹 코보가 그 심판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아. 5세트 김연경이 네트 앞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다. 네. 잘못된 규칙 적용이다 이러면서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김연경은 놔두고 왜 예, 심판만 예. 때리냐 예, 뭐 예. 이런 뒷말이 또 나오고 아.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럴만 하겠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 뭐 실력과 근성, 승리욕이 굉장한 월드 클래스 뭐 세계적인 선수인데 팬덤이 많죠. 네. 그리고 사실 식빵 언니라면서 그런 뭐 비속어 사용을 매력으로 봐주고 뭐 쿨하다 멋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심판도 아마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그런 네. 선수를 상대로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엔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었을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저만 해도 사실 김연경 선수를 다룰 때는 네. 신성 불가침 영역 아닌가 이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순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